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 이윤영 소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 조사가 한 3군데에서 나왔거든요. 네. 대체로 일단은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 MBN 조사는 58.7%가 나왔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네. 자유한국당은 20.8%,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8.6%,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0.4%, 정의당 3.0%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요. 네. 그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후보들이 그 정도의 그 지지를 받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3개 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민주당으로 지금 3명의 후보가 계신데 어느 후보가 나와도 그 한국당 후보를 다 이기는 걸로, 그리고 3자 구도에서도 다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세 분의 후보는 박영선 후보, 박원순 후보,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 네네. 박원순 후보는 아직 오늘 출마 선언했죠? 후보가 네. 되셨군요. 중앙당에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되든지 압승을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위 싸움이 치열하네요. 2위 싸움이요. 네. 타당과 같이 다자구도일 때요. 아니요, 우리 당내. 우리 당내 후보들끼리. 네, 그렇죠. 당내에서 2위, 3위는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 경합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이제 박원순 후보가 좀 앞서고 계신데 네. 그게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2위 결선, 만약에 이제 절반 50%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2, 3위 후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짜서 이제 뒤집는 경우. 근데 뒤집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현재 나오는 네. 흐름으로는 그게 조금 그 경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네네. 근데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님으로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의 현실입니다. 네.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저희 많이 더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저희 포함해서. 근데 안심번호는 확실히 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DB 문제 때문에 네. 후보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신뢰 잘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DB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정확한 편이죠. 네. 지금 민주당 후보 세 분을 놓고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나온 적이 없죠. 이게 지금 그 언론사들이 안심번호를 좀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요? 예, 좀 섞어가지고. 섞어서? 예. 섞으면 그건 또. 근데 저 100%는 아니니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자주 저도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네. 그 오차범위.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이제 틀렸을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그 트렌드는 조금 읽을 수는 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지방선거가 맞추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는 지금 이 권리당원 50%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건 ARS로 하죠? 예, 지금 다 ARS로. 왜냐하면은 DB가 이제 확실한 거니까 ARS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권리당원 조사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DB 유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절반만의 여론조사로 지금 이 후보가 당선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당캐 인터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안 국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네. 우선 박영선 후보님이 인터뷰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어떤 거죠? 박영선 의원님 그 후보별로 이제 그 문항별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앞서서 기왕에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 왜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언급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짧게. 저희가 그 나름 그때도 늦춰서 그 당원들에게 후보에 대해서 면면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을 해서 한 건데 이 전국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놓고 봤을 때 너무 빨랐다. 그래서 누구의 기획이었죠? 저입니다. 네. 책임지세요. 사과드리고요.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번 더 이제 조만간 조사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근데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끔 뉴스에 보이는 후보들의 모습이라는 게 어디를 갔다 단편적인 어떤 것들만 나오지 이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다 인터넷에서 단톡방에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길래 한번 짚어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영선 먼저 저희가 질문 통과 의뢰라고 이제 처음에 일부 앞에 부분에서 크게 4개의 질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질문이 좀 막연하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질문을 하면 뭔가가 나옵니다. 아, 정말이요? 네. 워낙 막연하니까. 본인이 어차피 그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가거나.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들어보시면 더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정리해 주는 방송이에요 오늘. 그렇죠. 한번 눈여겨서 한번 어느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건데요. 본인의 경력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후보들 모두가 합니다. 하는데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강주에서 하시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 관계 그 얘기를 하시고 짚어주시고 그다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좀 많이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과 우리 현직 대통령. 저도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 여사님과도 인연이 있지 않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연은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제가 그때 신문기자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끝났는데 그 당시 노무현 장관님께서 저녁에 여의도 맥주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 지금 국민일보 CCMN 빌딩 바로 옆에 맥주집, 지하 맥주집에 갔는데 옷을 갈아입고 오셨어요. 청바지로.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청바지에 잘 어울리십니다 했더니 따님이 사준 청바지라고 아주 막 굉장히 기분 좋게 저한테 이렇게 청바지에 좀 뭐랄까요 뒤태라고 그러나요? 그걸 슬쩍 보여주시면서 예쁘지요? 그러더라고요. 아, 장관 재직 때 그러셨어요? 네, 장관 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낮에 인터뷰하고 저녁에 이제 맥주 함께 마셨던 기억이 있죠. 네. 다시 이제 박영선 의원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애드립 좀 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점, 엄마, 워킹맘 워킹맘 이런 워딩을 이제 그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구사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은 이제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미쳐서 이제 다른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가를 보면은 여기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해왔던 어떤 커리어 위주로 해서 그리고 그 커리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쫙 열거하는 식으로 거기 하시고 인연은 아니고 이런 면은 있죠. 보통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서울시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같다.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초지일관 강조하고 계신 거죠. 약간 스타일은 좀 다른 겁니다. 그때 서울바보 박원순 저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네, 첫 마디가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바보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서울 이퀄 박원순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릅니다. 앞에 두 분과. 일단 엄청 짧아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은 발언이 다른 분이 한 2분의 1 정도 짧은데 짧게 해서 얘기하시는데 본인의 간단한 그 원내 경력을 얘기하시고 이게 단순한 원내 경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어떤 그런 경력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되는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눈에 띄는 건 이제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라이프 스토리, 긴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세상을 2번 바꾼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87과 촛불 때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던 거를 이 인터뷰에서도 역시나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세 분 다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방송 네. 기자의 뭐 활약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본인 먼저 하진 않으셨는데요. 이따 말할 거였는데 제가 드린 그 숨은 1인치 질문에서 네. 제가 박영선 의원님께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박영선 의원에게 TV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로 봐서는 지금 다 지나갔지만 그때는 이제 TV 그 화면에 등장한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조금 곤욕을 겪으신 직후라 본인에게 좀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의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영선 의원님 이제 TV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다음 박원순 시장께는 파일이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고, 그다음 우상호 의원께는 1981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 그분들에게 너무 친숙하거나 조금 과할 수 있거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세 분 모두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박영수 의원은 TV를 뭐라고? TV는 이제 본인의 어릴 때 꿈이었다. 창문, 또 다른 창문. TV가 갖는 일반적인 당신의 생각은 TV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TV가 바보 상자 아닌가? 그런 면도 있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긴 하죠. 근데 이제 세상을 보는 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꿈이었다. 꿈을 실현했네요. 네, 그래서 아까 기자 방송 생활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면모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이 MBC 보도국 기자잖아요. 근데 기자가 앵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제 보도국에서 앵커가 됐으니까 그 어릴 적의 꿈은 뭐 이루신 거라고 봐야죠. 박원순 시장은 이제 파일. 네. 그 시장님 방에 집무실에 가면은 한쪽에 창이 있고 한쪽으로 이제 옆방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이렇게 유리창이 큰 게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몇 번 가봤는데 못 봤는데. 양쪽 면에는 한쪽 면에는 그 서울 시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큰 뭐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한쪽 벽에 그 노란색 제 기억으로 하면 노란색인데 수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쫙 벽에 가득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게 이제 그런 경우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어떤 이제 큰 거 덩어리 있는 아젠다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집중력이 없질 않냐 이런 비판을 받으시는데 이제 파일이라는 게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질문을 탁 드리니까 너무 뭐 1초도 머뭇대지 않으시고 파일이란 시민들의 삶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내공이 대단하구나 느꼈고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987 많이 하고 그 세대 무슨 세대 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해와서 과연 그거에 맞게 걸맞게 뭔가를 했느냐 이뤄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책임 추궁하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책임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1981을 여쭤본 이유는 그 본인들의 그 세대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나 이런 원류는 사실은 87년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봤던 건데 약간 좀 의외의 답이 나오긴 했죠. 되게 좀 솔직하고 저는 되게 좀 이분이 강원도 분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은근히 강원도 편이시죠. 그 강원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에게는 그 당시에 너무 솔직했어요. 보통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를 하려면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답변을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당신이 그 너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딴 걸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막 공동 수도에 공동 화장실에 이런 데 살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교정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나도 좀 희망이 생기는구나 인생에. 그래서 그 답변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 본인도 흑수저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본인이 이제 시장을 하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식의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에서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본인의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 외국을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적어 오신다고 그러던데.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독서량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재를 가보니까 책이 많이 꽂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거 전시용 아닙니까? 그랬더니 책을 딱 이름 내면 금방금방 찾아요. 제가요, 어디 프랑스 갔을 때 샀던 책입니다. 책을 막 이렇게 찾는 걸 보고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네. 그래서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량도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현장형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서울시 행정을 거의 6년 이상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수많은 발언 중에서 어떤 구설수에 올랐던 발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박 시장이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가 그냥 뭐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바로 결단돼 가지고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에서도 아주 그냥 좋은 그 결단력을 통해서 메르스 사태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죠. 시민들에게. 우상호 선배는 제가 잘 알죠. 우상호 선배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죠. 네. 그 가난하고 잘 매치가 안 돼요, 이미지가. 아니, 밥을 먹는 거 보면 스타일인데. 가난해 보여요. 아,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보면, 우상호 선배가 일단은, 어릴 적부터 회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별로 그 회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된장국, 콩나물국, 국물을 좋아해요. 네.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나 박원순 시장님의 식성까지 모르지만, 네. 우상호 선배 식성은 잘 알지. 술을 많이 먹어봐서. 안주를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고, 근데 꼭 탕을 좋아해, 탕. 네. 술을 잘하거든요. 근데 역시 우상호 선배도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을 이기지는 못해. 술 먹으면 빨리빨리 취해. 아마 이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후보 중에서 주량 분야는 우상호 선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체력적으로는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뭐 정말 체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서울 걷는 거 보세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시던데?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는 게 있었잖아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서울을 걷다도 좀 언급이 됐죠. 예. 박원순 시장님도 체력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난 쉬는 걸 못 봤어요, 박 시장님. 결국은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누굴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너무 좋은 후보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네. 우리 당에 참 그 좋은 후보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당원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서울 아니시죠? 그러니까 네, 저는 경기도입니다. 네. 그럼 저만 투표권이 있나? 여기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별들에게 물어 바로 정리하고요. 그 지난번에 인터뷰 같이 하셨잖아요, 이인영 수장님. 네. 네, 어떠셨어요? 그 세 분 다 역시 경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다 어떤 자신의 그 공격해야 될 내용과 또 방어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셨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그 이제 민주당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거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 고독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많이 탄압 받으셨죠.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님은 그 새로운 어떤 활력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좀 박영선 후보님을 보면 좀 에너지가 넘쳐 보이시잖아요. 네, 네. 그 수소 전기차라든지 뭐 물 관리 대책, 미세먼지 이렇게 좀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후보님은 어떤 이제 정치 세력의 교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 세 분이 자기 그 전략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걸 나중에 좀 느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서울시에 대한
대해서 쇠퇴했다, 활력을 잃었다. 도전자는 예, 당연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두 분이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뭐 질문도 주고받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반면에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얘기 이전에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가령 서울시가 갖고 있던 부채 부분. 네, 그것도 많이 그래서 부채가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늘었고 하는 거. 그런 면을 이제 잘 운영해 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네.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강남시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이제 시장님한테 읽어드렸죠. 네. 강남시장이라니요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예들을 뭐 마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창동이나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또 앞으로 이제 마무리될 구체적인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강남시장이라고 당연히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창이고 박원순 시장님은 방패인데 근데 그런 비판 안 받으시려면 이제 서대문 일구의 지하철 유치 그거 한 방이면 강북시장 되는 겁니다. 사신 방송. 네. 아니 근데 박 시장님이 2018년도 신년 아래식 서대문구청 오셔서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네. 그 자리는 제가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한테 큰 박수 받으셨는데 그 옆에 아마 우상호 의원님은 이제 서대문과 지역구니까 자극 받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우리 강북에 특히 도시철도 서비스망은 좀 더 잘 촘촘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 세 분 같은 경우에 저 정책적인 면이 뭐 있다 없다 하시는데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만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많이 뭐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 수소 전기차, 수소차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수소차가 좋은데.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로도 좋고 에너지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게 이제 그 기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서울 시내에 지금 LPG 충전소가 한 70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70개 중에 20기 정도만 전환을 해서 수소전기차 용도로 전환을 해서 하면은 수소전기차를 50만 대를 소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50만 대의 수소전기차가 있다면 10만 대, 수소전기차 10만 대가 원전 1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충 요약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를 저희 인터뷰에서는 강조를 하신 건 수소전기차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아주 그건 진짜 획기적이었다는 말이었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철도랑 한강변 등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규제 정책, 특히 이제 금융 규제 중심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관리해 왔다면 이제 우상호 후보님은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이 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철도 위에다가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면서도 혹시 이렇게 하면 혹시 부동산 값이 더 오를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약간 이제 궁금증이 가는 정책이었어요. 왜 오르죠? 공급이 늘어나면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철도 변하고 그다음에 한강변이라면 이제 장소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주부 입장에서 제가 좀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넣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가 많이 됐어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뭐 부동산이 뭐 상승해봤자 상승해도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부동산 상승과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항상 그 수요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우려되는 면이 좀 제일 어려운 있었어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원래 의도대로 안 갈 수도 가요. 있다.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근데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엄청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거 정책을 중심으로 이 세 분이 좀 정책 토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네. 우리 이번에 경선에서 통과되지 못한 후보들의 좋은 정책은 또 반영할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따로 뭐 어떤 이런 정책, 새로운 정책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정책면을 얘기하신 건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우상호 의원이 강남시장이라는 어떤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소개를 하셨죠. 창동 기지 이전 건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홍능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마곡 지역의 R&D 클러스터를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정도면 본인이 어떻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강남시장이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박원순 시장님은 나머지 두 후보와는 좀 다르게 뭐 현재 시장님이라서 그러신지 같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6년간 해왔던 거에다가 앞으로 더 강조를 해서 나가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대신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출마 선언이 이제 10년의 서울시 개혁 완성이죠? 네. 그때 그리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렇죠. 10대 약속 정도에서 지금 구상하신 게 한 여러 가지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책상 서랍 속에 있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걸 좀 끄집어내셔야죠. 그러니까요. 못 끄집어냈어요? 그것까지는 못 끄집어냈어요. 그거까지는 못 끄집어냈고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그게 이제 앞에 두 후보가 좀 다른 면이에요. 두 후보님한테는 뭐 남북 관계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두 분은 서울시에 딱 집중하는 그런 면이었는데 박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를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양과의 교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서울시가 단독으로 뭘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정부와 발 맞춰서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서울과 평양 간의 교류로 경평전하고 전국체전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것들 평양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아마 모든 후보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뛰고 있지만 이 남북 관계는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후보 모두가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재밌는 면이 하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 있는데요. 장래 계획이에요. 장래 계획이 좀 다릅니다. 세 분이. 먼저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드님 같아요. 이게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 내가 서울시장이 돼서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거를 끝으로 너에게 내가 충실하게 엄마로서 그걸 하겠다. 아니, 김혜영 국장님이 박영선 의원님을 정계 은퇴시키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끝으로. 조심해야 될 발언이에요. 아니,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시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시장 돼서 3번 하면 12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듣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서울시장이 의원님 말씀대로, 3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만약 되면. 12년. 그 12년 후에 일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박영선 의원께서는 되게 여기다가 모든 거를 갖다가 걸고 지금 집중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편지. 영상편지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언급할 때 나오는데 본인은 이번에 대선에 안 나갈 거다. 누구요? 다음 대선에.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께서는 다음 대선은 난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차착인가요? 다음이 그래서 아니면? 이 말이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차착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그 말씀을 하셨나 보면은 역시 약간 박원순 시장님 쪽을 의식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뭐 싶어서 그런 게 있고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요게 장래 계획이 좀 서로가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두 분 북 콘서트도 가고 행사들 가보면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했다라고 또 평가도 해주세요. 네. 근데 그런 게 바로 원팀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세 분이 아주 치열한 경선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그 공적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박 시장도 또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했죠. 그 우리 달려라 사당캐에서. 네네. 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또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네. 호평해주시고. 네네.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래도 좀 끈끈한 정 같은 걸 느껴요. 같은 당원 동지라는 것을 오래 느끼게 같이 하는. 활동하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한 10년 넘으실 것 같아. 네, 이 세 분은 네. 아마 진 그 관계 기간이 꽤 오래됐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각자의 평은 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평. 각자의 평?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하지 않았나요? 아, 칭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칭찬하는 부분인데 그 후보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칭찬해라.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은 안 됐지만 녹음을 할 당시에는 이제 민병두 의원님도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네. 되어 있던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이 칭찬하려고 고르신 분은 이제 민병두 의원님을 고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히 민병두 의원님의 어떤 그 아이디어 넘치는 거, 그런 정책적인 그런 신선함,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고, 내심 이렇게 그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 특히나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민병두 의원의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전에도 내가 정책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도움을 받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제 들렸고요. 민병두 의원의 그 서울시 정책 박영선 의원이 일부 수용했죠. 네네.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칭찬하셨고 민병두 의원을 칭찬하셨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을 칭찬했던 것 같은데 세 분을 다 칭찬을 했어요. 아, 세 분을. 네, 그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가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라는 면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슈나 이런 데서 민첩하게 잘 반응하고, 제깍제깍,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갖다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 네. 이것도 너무 뛰어나다. 본인은 원고를 보고도 잘 읽기가 힘든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면들을 칭찬을 하셨죠. 네. 네. 거기 학교 아파트 구정책을 수용을 하셨어요? 박영선 의원님이? 네. 그 민병두 의원의 정책.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얘기하실 그 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박영선 후보의 가장 장점은 뭐라 보세요? 박영선 후보님의 장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평가하는 박영선 의원의 장점. 아무래도 여성 후보시다 보니까 좀 따뜻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정책의 내용에 대한 따뜻함이 있으시고 그 시선 자체가 좀 아이들에 대한 시선도 있으시고 해서 그 아이들의 시선은 제가 진짜 끝내주는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20대 네. 국회의원 당선된 게 4월 13일이니까 내일이면 이제 딱 2년 된 거 아니에요? 20대 국회의원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당선돼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가 했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네. 과연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정책적으로, 법안, 입법적으로.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다 2년 동안의 자료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법안을 보니까 또 정책, 예산을 집행은 못하죠. 예산을 제가 확보한 거 보니까 주로 서대문구의 아이들과 청소년에 적합한 예산 확보는 거의 80%가 아이들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주십시오. 네. 예, 박영선 의원님은 그 따뜻함이 있었고요. 우상호 후보님은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 이제 정치가 이제 조금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당이 좋은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무조건 어떻게든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계속 발목 잡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정치권에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후보 같았고,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역시 경륜, 그리고
많은 정책들을 아이디어를 여전히 갖고 계셔서 그거를 그 서울에 정착시키고 완성시켜서 글로벌 서울로 만들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4년 또 시정을 하게 되면 서울이 엄청 크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청취자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방송 들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누구를 지지해야 되나? 지지할까? 내가 조금이라도 편파적으로 할까봐 지금 정말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거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찌떠 후보를 안 찍게 될 것 같아. 제 마음속에 한 명이 사라지고 있어, 지금. 누굴까요, 그게? 셋 중에 하나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은호 소장님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오래 이렇게 이렇게 알아본 분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그건 있지만,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데에서 막 따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청문회 스타 이걸 몇 번 하시잖아요. 이번에 최순실 그때도 하셨고. 근데 직접 이렇게 공간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느낀 거는 이분이 되게 좀 정서적이고 이쪽이 더 감수성이나 이게 풍부하신 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다른 면이 너무 좀 대중에게 그쪽 면이 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박영선 의원님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장점 또 하나가 이 매체 활용을 되게 잘 하신다는 건데, 워낙 본인이 그런 이제 MBC 출신이기도 하시고, 잘 아시고,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어떤 다른 면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하셨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했고요. 네.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결하다, 컴팩트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탁탁탁탁 하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평가에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노련하다, 여유가 있다 이런 다 되는데 이렇게 붙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움켜잡기가 되게 어려운, 그래서 잘 모르겠는 이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그런 스케일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드러운 이미지이고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투도 그러하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면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형 선수가 아니라 공격할 땐 인파이터를 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우상호 의원이나 그런 어떤 의도적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번 옛날에 그 대선 토론이 언제 토론에 나와서 하실 때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책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보통 또 이런 말투나 이런 거랑 좀 다른 그런 면을 또 갖고 계신 그런 면이 있죠. 진짜 헷갈리네요. 네? 너무 헷갈려요. 저는 이 세 후보가 사실 특징도 있고 다 이렇게 좀 매력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 세 후보는 직업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기자 정신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강단 있잖아요. 네. 강단이 있지만 또 그냥 디테일함도 있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그냥 디테일함이 있거든요. 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굉장히 강한 면이 있으면서도 아주 분석적이면서 디테일한 면이 있고, 또 그 안 속에 부드러움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주로 대외적인 이미지는 좀 강한 면. 네. 아마 박영선 의원이 그냥 여성 후보로서 그냥 부드러운 면만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인기를 못 누릴 거예요. 네네. 네. 여성이지만 자상함과 디테일함 속에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박영선 의원이 많은 서울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 시민운동가답죠. 네. 항상 시민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시고, 또 전형적인 외유내강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혜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그 분노의 표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억압을 당했는데도 항상 부드러운 언어를 쓰시죠. 그러나 그 말 속에 굉장히 강한 힘을 느끼고 또 항상 실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세상에 선보이는 실천가의 스타일이라 보고요. 우리 우상호 의원은 역시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네. 항상 정의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호 선배가 대인 관계는 진짜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고,
얼마 전에 우상호 선배 캠프 쪽에서 국회의원 우상호를 좀 평가해달라서 제가 쓴 글이 뭐 간단하게 텍스트를 썼는데, 뭐 거기 텍스트에 쓴 거는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다.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자상하거든요. 근데 선배한테 엄격한 사람이에요. 우상호 선배는 선배들한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기 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미움받지 않아요, 그러면? 미움받죠. 그러니까 역으로 주로 힘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밑에 사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상호 후보는 선배들한테 엄격하고 후배들한테 자상함.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확장해 보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다. 이게 사실 정치인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돼요. 네. 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상호 의원은 그런 것이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하면서 네. 어떤 이제 정의로운 정치인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후보가 세 분 다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봅니다. 뭐 보도국도 분명히 정의로운 보도를 했을 것이고 박원순 시장도 시민 속에서 정의를 위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들을 더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세 분 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해도 별 차이 없다.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은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지금 2명 지웠다가 다시 2명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꿈이었다. 꿈을 실현했네요. 네, 그래서 아까 기자 방송 생활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면모가 맞다 했죠.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이 MBC 보도국 기자잖아요. 네. 근데 기자가 앵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제 보도국에서 앵커가 됐으니까 그 어릴 적의 꿈은 뭐 이루신 거라고 봐야죠. 박원순 시장은 이제 파일. 네. 그 시장님 방에 집무실에 가면은. 네. 한쪽에 창이 있고 네. 한쪽으로 이제 옆방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이렇게 유리창이 큰 게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몇 번 가봤는데 못 봤는데 양쪽 면에는 한쪽 네. 면에는 그 서울 시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큰 그 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머지 한쪽 벽에 그 노란색 제가 기억으로 하는 노란색인데 수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쫙 벽에 가득 꽂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게 이제 그런 경우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어떤 이제 큰 거 덩어리 있는 아젠다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집중력이 없질 않냐 이런 비판을 받으시는데 이제 파일이라는 게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질문을 탁 드리니까 너무 뭐 1초도 머뭇대지 않으시고 파일이란 시민들의 삶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내공이 대단하구나 느꼈고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987 많이 하고 네. 그 세대 무슨 세대 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해와서 과연 그거에 맞게 걸맞게 뭔가를 했느냐 이뤄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책임 추궁하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책임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1981을 여쭤본 이유는 그 본인들의 그 세대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나 이런 원류는 사실은 87년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봤던 건데 약간 좀 의외의 답이 나오긴 했죠. 네. 되게 좀 솔직하고 저는 되게 좀 이분이 강원도 분 맞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게 은근히 강원도 편이시네요. 네, 그 강원도 분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철원. 본인에게는 그 당시에 너무 솔직했어요. 보통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를 하려면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답변을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당신이 그 너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딴 걸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야. 너무 가난하고 막 공동 수도에 공동 화장실에 이런 데 살다가 네.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교정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나도 좀 희망이 생기는구나 인생에. 그래서 그 답변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 본인도 흑수저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본인이 이제 시장을 하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식의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에서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본인의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 외국을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적어 오신다고 그러던데.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독서량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재를 가보니까 책이 많이 꽂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거 전시용 아닙니까? 그랬더니 책을 딱 이름 내면 금방금방 찾아요. 제가요, 어디 프랑스 갔을 때 샀던 책입니다. 책을 막 이렇게 찾는 걸 보고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네. 그래서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량도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현장형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서울시 행정을 거의 6년 이상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수많은 발언 중에서 어떤 구설수에 올랐던 발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박 시장이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가 그냥 뭐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바로 결단돼가지고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에서도 아주 그냥 좋은 그 결단력을 통해서 메르스 사태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죠, 시민들에게. 우상호 선배는 제가 잘 알죠. 우상호 선배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죠. 네. 그 가난하고 잘 매치가 안 돼요, 이미지가. 아니, 밥을 먹는 거 보면 스타일인데. 가난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밥을 먹을 때 보면, 우상호 선배가 일단은, 어릴 적부터 회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별로 그 회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된장국, 콩나물국, 국물을 좋아해요. 네.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나 박원순 시장님의 식성까지 모르지만, 네. 우상호 선배 식성은 잘 알지. 술을 많이 먹어봐서. 안주를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고, 근데 꼭 탕을 좋아해, 탕. 네. 술을 잘하거든요. 근데 역시 우상호 선배도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을 이기지는 못해. 술 먹으면 빨리빨리 취해. 아마 이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후보 중에서 주량 분야는 우상호 선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체력적으로는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뭐 정말 체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서울 걷는 거 보세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시던데?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는 게 있었잖아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 서울을 걷다도 좀 언급이 됐죠. 예. 박원순 시장님도 체력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난 쉬는 걸 못 봤어요, 박 시장님. 결국은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누굴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너무 좋은 후보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네. 우리 당에 참 그 좋은 후보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당원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서울 아니시죠? 그러니까 네, 저는 경기도입니다. 네. 그럼 저만 투표권이 있나? 여기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별들에게 물어 바로 정리하고요. 그 지난번에 인터뷰 같이 하셨잖아요, 이인영 수장님. 네. 네, 어떠셨어요? 그 세 분 다 역시 경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다 어떤 자신의 그 공격해야 될 내용과 또 방어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셨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그 이제 민주당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거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 고독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많이 탄압 받으셨죠.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님은 그 새로운 어떤 활력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좀 박영선 후보님을 보면 좀 에너지가 넘쳐 보이시잖아요. 네, 네. 그 수소 전기차라든지 뭐 물 관리 대책, 미세먼지 이렇게 좀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후보님은 어떤 이제 정치 세력의 교체 부분을 강조하신. 국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네. 우선 박영선 후보님이 인터뷰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어떤 거죠? 박영선 의원님 그 후보별로 네. 이제 그 문항별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앞서서 인터뷰 기왕에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 네. 왜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언급을 하느냐에 네.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짧게. 저희가 그 나름 그때도 늦춰서 그 당원들에게 후보에 대해서 면면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을 해서 한 건데. 네. 이 전국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놓고 봤을 때 너무 빨랐다. 그래서 누구의 계획이었죠? 저입니다. 네. 네. 책임지세요. 네. 사과드리고요. 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번 더 이제 조만간 조사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근데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끔 이제 뉴스에 보이는 후보들의 모습이라는 게 어디를 갔다 단편적인 어떤 것들만 나오지 이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다 인터넷에서 단톡방에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길래 한번 짚어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영선 먼저 저희가 질문 통과 의뢰라고 이제 처음에 일부 앞에 부분에서 크게 4개의 질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질문이 좀 막연하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질문을 하면 뭔가가 나옵니다. 정말요? 네. 워낙 막연하니까. 본인이 어차피 그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가거나.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들어보시면 더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정리해주는 방송이에요, 오늘. 그렇죠. 한번, 눈여겨서 한번 어느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건데요. 본인의 경력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후보들 모두가 합니다. 하는데,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강주에서 하시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 관계 얘기를 하시고 짚어주시고, 다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좀 많이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과 우리 현직 대통령. 저도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 여사님과도 인연이 있지 않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연은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제가 그때 신문기자 했었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끝났는데 그 당시 노무현 장관님께서 저녁에 여의도 맥주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 지금 국민일보 CCMN 빌딩 바로 옆에 맥주집, 지하 맥주집에 갔는데 옷을 갈아입고 오셨어요. 청바지로.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청바지에 잘 어울리십니다 했더니 따님이 사준 청바지라고 아주 막 굉장히 기분 좋게 저한테 이렇게 청바지에 좀 뭐랄까요 뒤태라고 그러나요? 그걸 슬쩍 보여주시면서 예쁘지요? 그러더라고요. 장관 재직 때 그러셨어요? 네, 장관 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낮에 인터뷰하고 저녁에 이제 맥주 함께 마셨던 기억이 있죠. 네. 다시 이제 박영선 의원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애들이 좀 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점, 엄마, 워킹맘 워킹맘 이런 워딩을 이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 이윤영 소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 조사가 한 3군데에서 나왔거든요. 네. 대체로 일단은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 MBN 조사는 58.7%가 나왔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자유한국당은 20.8%,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8.6%,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0.4%, 정의당 3.0%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후보들이 그 정도의 그 지지를 받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3개 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민주당으로 지금 3명의 후보가 계신데 어느 후보가 나와도 그 한국당 후보를 다 이기는 걸로, 그리고 3자 구도에서도 다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3분의 후보는 박영선 후보, 박원순 후보,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 네네. 박원순 후보는 아직 오늘 출마 선언했으니까 후보가 되셨군요. 중앙당에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되든지 압승을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위 싸움이 치열하네요. 2위 싸움이요. 타당과 같이 다자구도일 때요. 아니요, 우리 당내. 우리 당내 후보들끼리. 네, 그렇죠. 당내에서 2위, 3위는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 경합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이제 박원순 후보가 좀 앞서고 계신데 그게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2위 결선 만약에 이제 절반 50%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2, 3위 후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짜서 이제
뒤집는 경우. 근데 뒤집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현재 나오는 흐름으로는 그게 조금 그 경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네네. 근데 여론조사기관의 소장님으로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의 현실입니다. 네.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저희 많이 더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저희 포함해서. 근데 뭐 안심번호는 확실히 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DB 문제 때문에 후보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신뢰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DB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편이죠. 지금 민주당 후보 3분을 놓고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나온 적이 없죠. 이게 지금 그 언론사들이 안심번호를 좀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요? 예, 좀 섞어가지고. 섞어서? 예. 섞으면 그건 또. 근데 저 100%는 아니니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자주 저도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그 오차범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이제 틀렸을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그 트렌드는 조금 읽을 수는 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지방선거가 맞추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이 권리당원 50%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건 ARS로 하죠? 예, 지금 다 ARS로. 왜냐하면은 DB가 이제 확실한 거니까 ARS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권리당원 조사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DB 유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절반만의 여론조사로 지금 이 후보가 당선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당캐 인터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안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구사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영선 의원님은 이제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미쳐서 이제 다른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가를 보면은 여기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해왔던 어떤 커리어 위주로 해서 그리고 그 커리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쫙 열거하는 식으로 거기 하시고 인연은 아니고 이런 면은 있죠. 보통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서울시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같다.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초지일관 강조하고 계신 거죠. 약간 스타일은 좀 다른 겁니다. 그때 서울바보 박원순 저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첫 마디가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바보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서울 이퀄 박원순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릅니다. 앞에 두 분과. 일단 엄청 짧아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은 발언이 다른 분의 한 2분의 1 정도 짧은데 짧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의 간단한 그 원내 경력을 얘기하시고 이게 단순한 원내 경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어떤 그런 경력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되는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눈에 띄는 건 이제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라이프 스토리, 긴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세상을 2번 바꾼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87과 촛불 때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던 거를, 이 인터뷰에서도 역시나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세 분 다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방송 기자의 뭐 활약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본인 먼저 하진 않으셨는데요. 이따 말할 거였는데 제가 드린 그 숨은 1인치 질문에서 제가 박영선 의원님께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박영선 의원에게 TV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로 봐서는 지금 다 지나갔지만 그때는 이제 TV 그 화면에 등장한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조금 곤욕을 겪으신 직후라 본인에게 좀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의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영선 의원님 이제 TV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봤고, 네네. 그다음 박원순 시장께는 파일이란 무엇이냐라고 네. 여쭤봤고, 그다음 우상호 의원께는 1981이란 네.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그게 뭐냐면 각자 그분들에게 너무 친숙하거나 조금 과할 수 있거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면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역시나 세 분 모두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박영수 의원은 TV를 뭐라고? TV는 이제 본인의 어릴 때 꿈이었다. 창문, 또 다른 창문. TV가 갖는 일반적인 당신의 생각은 TV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TV가 바보 상자 아닌가? 그런 면도 있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긴 하죠. 근데 이제 세상을 보는 창이다라고